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쟤네 한번 들춰보면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었을 거다. 안 박사님, 저는 태공사의 저 얘기 중에 되게 흥미롭게 들었던 부분이 호위사령부가 평양 인근에 있는 굉장히 최첨단 공장들을 다 소유를 하고 있다. 그곳에서는 김정은이 또는 김씨 일가가 쓰는 생필품부터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또 한 가지, 호위사령부는 그 어느 권력도 들여다보거나 부패를 감시할 수 없다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다른 산업이 돌아갈 때는 거기서 좀 특별하게 이제 김일성 생활 필수품도 공급하고 그랬는데 다른 공장들이 다 멈춰서고 가장 힘이 센 군부가 살아나오면서 군부가 그걸 이제 상납하는 그런 체계로 이제 공장 기업소 시스템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인민무력성이나 보안성보다도 제일 힘이 센 호위사령부 공장들만이 유일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또 호위사령부 차량이나 군복 자체가 일반 무력성 군복하고는 또 다릅니다. 네. 따라서 무슨 검문소를 통과한다든지 할 때 이 호위사령부 복장만 봐도 그걸 뭐 차단소에서 무력성이나 경무사령부에서 세웠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부대인데 이걸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가 한번 족쳤다는 것은 네. 뭔가 이게 정말 썩을 대로 썩었다는 거죠. 썩을 대로 썩었고 뭐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지니까 이제 저걸 쳐서 다른 부대들한테 그야말로 닭을 죽여서 원숭이를 놀라게 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 태공사의 말씀을 듣고 김정은이 지금 끝까지 좀 나왔구나. 네. 왜냐하면 지금 호위사령부가 좀 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신변을 지켜주고 하는 그런 뭐 조선시대로 지금 내시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를 들춰낸다는 것은 자금이 지금 자기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네. 저기까지도 들춰내서 자기가 지금 통치자금을 빼써야 될 정도로 네. 마지막까지 지금 거의 종착역에 와 있다라고 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느 권력도 수십 년 동안 호위사령부의 비리를 감시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들추었기 때문에 엄청난 비리가 드러났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빗장을 굳게 닫고 베일에 쌓여있던 북한 최고위층,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죠. 부정부패의 역사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의 부정부패는 대단히 오랜 것입니다. 북한의 부정부패의 특징은 상습형이고 지속형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 달라진 것이 상습형, 지속형의 플러스 예측 가능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왜 이게 예측 가능형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에 와서는 권력자가 누구를 도와주었다 하면 본인이 입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 네. 어느 정도 내가 도움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의 돈이 오고 가야 한다는 것은 벌써 다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그만한 액수의 돈이 다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이없는 상황인데 부정부패가 북한 사회에서 얼마나 만연하면 비리의 가격이 이미 다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정해져 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군요. 자, 북한 체제라는 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다 공무원 아닙니까? 네.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월급을 받는데 월급이 3,000원, 5,000원입니다. 그 가지고 쌀 한 대도 사기 힘들거든요. 네. 그럼 뭐 먹고 삽니까?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일반 주민들한테 그걸 허가를 해주거나 뭐 이렇게 감찰을 했을 때 거기서 다 뜯어먹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이 북한에 투자를 해가지고 할 경험한 기업들이 꽤 있어요. 네. 그 양반들 제가 조사를 쭉 해가지고 통계를 냈습니다. 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해봤는데 네네. 이게 사무관을 만나서 그러니까 밑에 직원을 만나가지고 뭐 소장을 맡으면 과장한테는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사무관한테 줘야 되고 과장한테 줘야 되고 줄줄이 계속 뇌물이 부장한테도 뇌물을 계속 줘야 되고 그다음에 당의 부부장 그다음에 부장까지 장관까지 전부 다 계속해서 뇌물을 주지 않으면 네. 한 단계도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뇌물공화국인데 현재 재밌는 거는 과거에는 이게 뇌물 자체가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었는데 이제 김정은 시대에 와가지고는 뇌물 액수가 정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이권이 안습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측 가능한 액수가 정해졌다. 네. 굉장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네. 북한 사회의 부정부패는 상습형, 지속형, 거기다가 최근에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예측 가능형까지 특성으로 꼽힐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북미 관계에 대한 의견도 피력을 했는데요. 최근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인권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죠. 유엔이 북한에 대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서 미 재무부는 최룡해 등 인권 제재 대상 3명을 추가로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북한을 달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인권 제재를 가동을 했다가 또 펜스 부통령의 경우는 인권 연설을 취소하면서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유도까지 했는데요. 태공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며 팁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인권 문제가 나면 이건 리짐 체인지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진되려면 결국은 김씨 일가가 정권에서 물러난 길밖에 없습니다. 이건 김정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가 나면 그건 리짐 체인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미국이 이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를 이제 쓸 때 이걸 압박 진정성이 보이게 해야 되겠는데 이걸 압박 카드로 이제 보이게 쓰고 있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협상하기 전에는 아시겠지만 지성호 씨도 미 의회에 이제 초청돼 갖고 트럼프가 이제 전체 의원들 앞에서 서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북한과 협상이 안 될 때는 인권 문제를 꺼내고 또 북한과 협상이 할 때는 인권 문제가 또 없어지고 이렇게 인권 문제에서 지속성과 일관성이 없으면 결국은 북한의 견제에서 이걸 압박하더라고나 보게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 안 박사님도 그렇고 우리 패널들께서 인권 문제는 북한의 쓰라리고 아픈 곳이다 했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 내에서는 인권 문제 그러면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 문제로 그냥 즉시 인식을 하는 그런 문제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권 문제 자체가 불거진 출발점이 바로 김일성에서 김정은으로 세습 정권이 나올 때부터 북한의 인권 문제가 전 세계에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네. 1973년 5월 국가정치보위부를 만들면서부터 수용소가 재편되면서 15만 명 이상을 격리 수용하고 그러니까 세습에 반대하니까. 근데 지금 그게 3대까지 왔으니 과연 얼마나 북한에 지금 잠재된 이 폭발력이 숨어 있는 겁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미국이나 우리가 자극하면은 북한은 이건 앞에서 들이대는 칼이 비핵화라면 뒤에서 들이대는 칼은 인권 문제다. 이건 우리 뭘 잘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발끈발끈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점도 지적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북한이 인권 카드로 북한을 압박하려면 달래는 수단으로 펜스 부통령이 연설 취소하듯이 이렇게 때에 따라 다르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했을 때, 방북할 때 일본에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본의 납북자 이해를 제발 좀 얘기를 해달라. 약속했죠. 해준다고. 그 다음에 인권 문제도 제기하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 북한의 다량 살상 무기. 그러니까 다연장 로켓포라든가 생각 무기도 이게 다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가서 했느냐?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와 논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론에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 가서 인권 문제 얘기했느냐 하는 부분에 실망스럽기 때문에 해모공사가 그러면 일회성을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왜 그러면 인권 문제가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북한 체제 유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외부 정보를 차단해서 거짓말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 포갑을 하는 거거든요. 두 가지가 이제 체제를 유지하는 축인데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는 게 휴대폰이 600만 대나 되고 연간 한 20만 명씩 관광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더 이상 못합니다. 근데 거짓말해서 안 되니까 이제 남은 게 유일한 게 포갑인데 이 포갑이 뭡니까? 인권을 유리하는 거죠. 그럼 이거 못하게 하면 체제 무너지죠. 바로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북한의 속내와 향후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려면 신년사를 들어봐야 할 텐데요. 태호공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신년사는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김정은이한테 보고하는 거는 당중앙위원회 선동부를 담당한 박광호 부위원장이 최종 취합해서 만듭니다. 다 보고 오케이 하면 마지막에 박광호가 김정은이한테 보고하려면 김정은이가 1월 1일 날 나와서 그걸 읽지요. 이 신년사를 통해서 김정은은 이렇게 자기는 해보려고 2018년 동안 미국과도 회담하고 한국과도 했다. 그런데 별로 얻어진 건 없다. 그러면서 불만을 토론하면서도 2019년에는 대화판은 그러나 깨지 않고 계속 대화는 유지해 나가겠다. 이런 이제 대화 메시지를 강하게 줄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또는 북한 고위층에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군요. 2018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얻은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불만이다. 이런 내용을 신년사에 담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아마 북한이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 쪽으로 논조를 해왔죠. 우리는 네. 지금 핵실험장을 다 파괴했고 했는데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네. 이런 식의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같이 북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신년사에서 아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대화의 어떤 끈은 놔뒀지만 네. 그러나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결국은 북한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국내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 이제 그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아마 대북 제재가 그렇게 급격하게 해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도 뭔가 비핵화를 너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네. 오히려 시간 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다른 미국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지만 정권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북한은 계속되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대화의 문은 열어놓지만 실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는 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태영공사의 아마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깊은 고뇌에 빠져 있을 김정은 위원장 주변에 조언을 구하고 좀 마음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김정은 위원장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은 누굴까요? 제가 태공사에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김여정일까? 리영호일까? 김용철일까? 하지만 제 예측이 다 빗나갔습니다. 깜짝 놀랄 인물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몇 달 동안 상황을 보면 북한에서 이설주의 지위가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9월 정상회담 때 보면 이설주가 이제 문 대통령 부인님을 안내해서 여러 곳 네. 이제 다녔거든요. 그때 보면 이 이설주를 대하는 북한 간부들의 몸가짐이 네. 이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하. 진짜 그야말로 이설주 여사를 대하는 그런 몸가짐이 대단히 조심스러워졌는데 이 정도로 몸가짐이 조심스러워졌다는 건 그만큼 권력 내에서 이설주의 영향력과 발언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아하.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가정생활에서 집안을 때 예를 들면 권력자가 그쵸. 자기 부인의 말을 더 잘 듣겠습니까? 아니면 누이 동생의 말을 더 당연히 매일 같이 생활하는 부인이 더 자주 만나고 그렇죠. 네. 이 이야기 말미에 저희가 전해드리지는 않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모계사회. 그러니까 김일성 때부터 그 어머니, 그러니까 부인이죠. 부인의 태도를 180도 바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풀어주고 이전 정부로 돌아가 포퓰리즘만 한다고 했다. 드루킹은 이어 이 부회장이 풀려났을 때 당시 김도지사 보좌관이었던 한주형 씨에게 물어보니 판사가 제일 쉽다. 판사는 출세하려고 해서 다루기 쉽다고 했다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사법부를 우습게 보고 경제민주화 약속을 뒤집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린 문 대통령을 만들고 김 지사를 2인자로 만들었지만 어떤 금전적 혜택도 본 적 없다면서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앞장서서 우릴 비난하는 김 지사를 보니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정말 잘못 봤다. 신의 없고 무능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들어 국민께 더 큰 고통과 후회를 드린 점을 사죄드린다고 했다. 드루킹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전 열린다. 한국당 문장부도 사퇴 종용 블랙리스트 만들었다. 문장부, 전 정부 인사 사퇴 종용 블랙리스트 작성 환경부 산하기관 8곳 임원 사퇴 현황 문건 공개 반발 인사에는 새누리당 출신 안종범이 임명에 도움 추가 설명 기재. 자유한국당은 26일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 정부 관련 인사 등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은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 8곳의 임원 21명에 대한 사퇴 동향을 담고 있다. 한국당 측은 문재인 정부가 공직자들의 임기와 상관없이 이전 정부 관련 공직자 등의 사퇴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나온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이런 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자리를 만든 뒤 낙하산으로 선거 캠프 출신 등 자기 쪽 사람들을 꽂는 일에 횡행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A4 한 장짜리 문서로 양식은 정부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한국당 측은 전했다. 상단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공공기관 임원 사퇴 등 현황이라고 적혀있고 바로 밑에는 한국환경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요나 반발 없이 사퇴 등 진행 중이라고 적혀있다. 아래에는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지원관, 환경보전협회, 상하수도협회 임원 21명의 직위와 이름, 임기가 기입된 표가 있는데 가장 오른쪽에는 각 임원들의 현재 상황이 사표 제출 예정, 후임 임명시까지만 근무, 반발 등으로 적혀 있었다. 반발이라고 적힌 임원들은 새누리당 출신, KI 출신이라는 부가 설명도 있었다. 21명 중 1명은 현재 상황란의 현 정부 임명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문서의 하단에는 명단에 있는 특정 인사에 대해 주석을 달고 최근 야당 의원실을 방문해 사표 제출 요구에 대해 비난하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다는 소문,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본부장 임명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나 현재는 여권 인사와의 친분을 주장, 새누리당 시의원 출신으로 직원 폭행 사건으로 고발돼 재판 진행 중이라는 추가적인 설명도 있었다. 한국당 측은 주석들을 보면 사표 제출 요구에 반발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열거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사단 원인 김용남 전 의원은 이 문건은 올해 1월 환경부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라며 우리 당에 이 문건을 제보한 제보자에 따르면 제보자는 환경부 간부로부터 1월 15일 무렵 이 문건을 받았다. 환경부 간부는 상부의 사표를 잘 받아내고 있다. 일자리를 저희가 많이 만들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고 했다. 한국당 측은 제보자의 신원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당 측은 민정수석실에 있는 모 인사가 보고를 받았다. 조국 민정수석까지 보고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문건은 특별감찰반을 통해 민정수석실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이 문건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라고 생각한다며 임기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선거 캠프 출신이나 자기 쪽 사람들을 앉히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이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청와대에서 점검하며 각 부처로부터 받은 내용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오늘 공개한 자료는 환경부 관련 자료이지만 환경부 외에 다른 많은 부처에서도 이런 식의 블랙리스트를 관리해 사람을 쫓아내고 자기 사람들을 앉히는 작업이 얼마나 활발하게 벌어졌는지 짐작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각 부서의 전반에 걸쳐 블랙리스트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청와대는 이 문건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이 문건 작성을 환경부에 지시한 바 있는지, 이 문건을 보고받았다면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보고받은 적 없어. 청와대는 26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에서 해당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정 쪽에 알아본 결과 조국 수석과 4명의 민정수석실 비서관 그리고 이인걸 전 특감 반장까지 누구도 이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해당 문건의 진위 여부를 환경부에 확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했다고 해도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이 자료의 성격이나 내용에 관해 확인할 것이 있다면 다른 쪽을 통해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김용남 전 의원은
환경부가 올해 1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사표 제출 예정 여부 등이 담겨 있었다. 김 전 의원은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음에도 사표 제출한 사람, 사표 제출 예정인 사람들이 기재돼 있다며 환경부가 문건을 보고할 때 사표를 잘 받아내고 있다. 선거 캠프에 있던 분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자기 쪽 사람들을 앉히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부처에서 받은 내용으로 보인다며 이 문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블랙리스트라고 했다. 이어 오늘 공개한 자료는 환경부 관련 자료지만 환경부 외에 다른 많은 부처에서도 이런 식의 블랙리스트를 관리해 사람을 쫓아내고 자기 사람들 앉히는 작업이 얼마나 활발하게 벌어졌는지 짐작하기도 어렵다며 각 부서의 전반에 걸쳐 블랙리스트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녕하세요. 이것은 새롭고 가장 정확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국내와 국외 둘 다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신청 및 옹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새롭고 가장 정확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국내와 국외 둘 다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신청 및 옹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과 호주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장비입니다. 자, 먼저 크라울러가 어떻게 작동하는 장비인지, 전투기인지 먼저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육지에 레이더 시설들이 포착이 되면 크라울러 전투기가 인근까지 다가갑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방해 교란 전파를 쏘아서 모든 레이더와 미사일 장비를 마비, 교란시킵니다. 그 뒤에 공격 전투기들이 인근으로 다가가서 미사일 장비 그리고 레이더 장비를 모두 파괴하는 이른바 귀신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그라울러라는 장비를 중국이 현재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종의 스파이샵, 아직 제대로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작전 운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 포착이 된 건데, 자, 신인균 대표님, 지금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지금 중국이 항공모함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이 그라울러 중국판 장비를 만들고 있다고요. 중국의 딸은 대련이라고 하죠. 네. 대련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스파이샷이 이제 찍혔는데, 스파이샷이라는 게 그 뭡니까? 이제 뭐 그 정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냥 지나가다가 사진 찍어서 아하. 인터넷에 올린 거죠. 네. 중국의 군사 마니아들이 올린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걸 보니까 기존에 보았던 전투기가 아닌 거예요. 네. 뭐냐, 이렇게 지금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그 양쪽에 보면 뭔가 미사일 같은 게 달려 있잖아요. 네. 저게 미사일이 아니고 방해 전파 수집용 포드입니다. 아하. 그래서 왜 이 전투기는 지금 중국의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수호이 33을 중국제로 카피한 J-15인데 네. 저기에 왜 전자전 장비가 달려있냐. 네. 그리고 또 이 수호이 15는 J-15는 1인승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2인승으로 개조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종합해보니까 제인스라고 세계 최고의 어떤 그 군사 전문 그 분석 팀이 있어요. 거기서 분석해보니까 이건 전자전기다. 미국의 그라울러 장비와 그렇죠. 비슷한 그런 성능을 가진 전자전 장비다. 그렇죠. 그래서 전자전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조종사가 조정을 하고 네. 위에 좌석을 한 개 더 만들어서 전자전만 전문으로 하는 오퍼레이터가 뒤에 타고 아하. 그리고 이제 윙팁에다가 저 전파를 수집하는 저 장비를 달고 그리고 이제 아래에다가 중국판 그 KJ 콩징 600, 콩징 800이라고 하는 네. 전자전 포드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달아서 중국도 항공모함에, 미국도 항공모함에 그라울러를 싣고 다니잖아요. 네. 중국도 랴오닝 항공모함, 앞으로 또 산둥 항공모함 나오겠죠. 네. 거기에다가 전자전 공격기를 이제 싣고 다니까 미국하고 똑같은 능력을 한번 해보겠다. 뭐 그런 이제 그것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중국이 이런
전자전을 펼칠 수 있는 그라울러와 비슷한 장비를 개발한다. 그럼 우리 한반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장비 아니겠습니까? 바로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중국하고 직접적으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을 할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네. 그러나 우리 영토, 영해, 영공 바로 옆에 있는 인접국은 언제든지 잠재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의 전력들을 보면 우리 한국군하고 이렇게 싸워도 뭐 장비면에서 크게 우수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F-35 또 들여올 거죠. 그리고 F-15K도 중국의 어떤 전투기도 지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제 그런 상태인데 중국이 저렇게 전자전 공격기를 가지고 와버리면 네. 우리 F-35가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또 F-15K가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일단 레이더가 목통이 돼버리니까 중국 공군에게 또는 중국 해군 항공대에게 상대가 될 수 없는 거죠. 네. 사실 그라울러라는 장비는 작년 이맘때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고조됐던 그 당시에 저희 뉴스탑10에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미 해군이 그라울러 6대만 동원할 경우 북한에 있는 전역의 레이더, 미사일 탐지 시설을 모두 작동할 수 없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뒤에 따라가는 모든 공격 전투기들이 마음 놓고 공격을 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장비다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성능에 비슷한 중국판 그라울러가 지금 스파이샷으로 확인이 됐다는 거니까 글쎄요, 지금 굉장히 위협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그라울러라는 게 공대지 능력도 뛰어나지만 공대공 능력도 굉장히 갖추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장비들이 갖추고 있는지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그라울러 장비입니다. 앞부분에는 수백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가 있고요. 바로 밑에 달린 이 장비가 바로 교란 장비, 전파를 쏘는 장비들입니다. 그리고요, 또 공격 무기도 달려 있는데요.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공대지 미사일도 달려 있습니다. 통신 감청 장비 또한 날개 옆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감청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통수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이같이 밝혔다. 재판에 나온 윤종성 전 단장은 천안함 생존자들의 진술서 원본을 두고 당시 제가 진술서를 확인한 것으로 기억한다. 사안의 중대성 비춰 직접 검토했다고 말했다. 윤 전 단장은 자신의 저서 천안함 사건의 진실에서 생존자들 대부분이 사고 당시 폭발음을 1에서 2회 청취했다고 썼다. 그러나 심재환 변호사는 천안함 사건 8년여 만인 지난 7월 처음 재판부에 제출된 생존자 진술서 원본에 따르면 오히려 충격이라는 의견이 폭발이라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다고 지적했다. 심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생존자 진술 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생존자 58명 중에서 불확실 20명을 제외하면 폭발이라는 의견이 14명, 충격이라는 의견이 24명이다. 1에서 2회 폭발음 청취라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심 변호사가 충격과 폭발을 진술한 생존자 38명 중 충격이라고 진술한 생존자가 더 많은데 왜 생존자 대부분이 폭발음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처럼 책에 썼느냐고 묻자 윤종성 전 단장은 보고서에 검증한 내용이 실려있을 것이라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많은 인원이 0.3m 내지 1m가량 부상했다가 5초 후 넘어졌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변호인이 공개한 천안함 절단면 부근인 CPO 침실에 있던 생존자인 조타장 원사 김병남은 폭발 아님, 외부 부딪히는 소리, 외부 충격, 파공이라고 진술했고 갑판장 상사 김덕수는 폭발음은 아니었다, 외부 충격이라고 진술했다. 이 두 사람의 진술은 처음 공개됐다. 전 탐장 김수길 상사도 충격, 상선 같은 것이 부딪힌 것, 충돌,
충돌음이라고 진술했다. 잠자고 있던 강봉철 상사는 수면 중이라 충격인지 폭발인지 전혀 모르겠음이라고 진술했다. 이런 내용은 윤 전 단장 주장과 달리 합조단이 천안 함피격 사건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에 요약 기록한 58명의 생존자 진술에도 빠졌다. 선체가 절단되는 폭발이 있었는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할 수 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윤 전 단장은 포괄적으로 답변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기억 못한다고 말했다. 생존 장병 60% 이상이 충돌이라고 한 진술조차 무시한 것 아니냐고 하자 윤 전 단장은 60%인지 기억나지 않는데 우리는 생존자 분석만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증거를 종합해서 분석했다. 처음엔 좌초와 다른 사실로 상황보고가 됐다. 하지만 종합 판단에서 어뢰에 의한 비접촉 폭발로 결론을 내린 것이지 하나로 몰고 가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초 언론 보도인 YTN의 2010년 3월 26일 밤 10시 41분 뉴스에서 군 관계자가 뭔가에 충돌한 뒤에 침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했고 이투데이가 다음날 새벽 1시에 같은 내용을 보도한 것에도 윤 전 단장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단장은 언론 보도라는 게 100% 맞는다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 상황보고 때도 충돌 좌초 얘기 나왔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 각도가 다 틀리다. 종합한 결과 비접촉 폭발로 결론 내렸다고 답했다. 당시 언론사 기자에게 충돌이라고 얘기한 군 관계자를 조사했는지 묻자 윤 전 단장은 조사한 적 없다며 우리 합조단은 3월 31일부터 시작됐고 초기엔 검열실에서 상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어뢰구멍에 붙은 가립이 직접 내가 떼라고 했을 것. 어뢰구멍에 붙어있던 가립이 조각을 두고 윤 전 단장은 자신이 직접 떼라고 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2010년 11월 4일 전쟁기념관에 보관 중이던 이른바 천안함 1번 어뢰 프로펠러 구멍에 붙어있던 가립이 보도가 잇따르자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3에서 4명이 이를 뜯어낸 것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의뢰하기 위해 채취했다고 해명했다. 윤 전 단장은 어뢰에 붙어있는 증거 훼손 아니냐, 없애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였느냐고 묻자 우리 조사본부가 했는데 했다면 제가 했겠죠. 없애라 한 게 아니라 정확히 채취해서 언론 보도가 맞는지 의뢰하기 위함이지 없앴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어뢰 구멍 크기가 2cm에 불과한데 국방부가 발표한 가리비 껍질의 크기는 2.5 곱하기 2.5cm라고 한 것과 관련해 어떻게 가능하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윤 전 단장은 어뢰 뒤쪽 구멍의 지름이 1.8cm에서 2.0cm로 기억한다. 당시 가로 세로 해서 가로는 좀 큰데 세로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더라. 생물 조개가 아닌 조개 껍질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진술 취지를 정리하면 이갈비가 어뢰 폭발 전에 들어갔거나 폭발과 동시에 들어갔다가 사체가 됐거나 폭발 후 들어가 붙었다는 뜻이냐고 하자 윤 전 단장은 모르겠다고 했다. 직접 폭발한 적 없어. 비접촉 폭발 공방. 폭발의 흔적이 있었는지 증인과 피고 측 변호인의 공방이 있었다.
특히 어뢰 폭발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타격을 입었다는 가스터빈 씨를 인양하고 충분한 조사 없이 하루 만에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스터빈 실 인양은 2010년 5월 19일이었고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는 20일이었다. 윤 전 단장은 그 부분은 판단의 문제라며 폭발 원점에서 어뢰 추진체를 건져 올렸더니 폭약 성분이 나왔고 선체 생존자 진술, 사망자 상태를 조사해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계획대로 발표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가스터빈 실 인양 사실을 조사 결과 발표 당일에 공개하지 않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전 단장은 숨긴다거나 은폐한다는 말은 신중해야 한다. 결과가 그 정도 나왔기 때문에 발표해도 되겠다 싶어서 발표한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천안함 내의 폭발로 인한 손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느냐는 김형두 재판장의 신문에 윤 전 단장은 직접 폭발로 인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천안함 함수 절단면 천정에 붙어있는 형광등이 어뢰 폭발에도 깨지지 않은 이유를 두고 윤 전 단장은 모르겠다. 버블 제트에 의해 직접 충격이 없을 수도 있다. 내진 이 얘기도 나왔던 것 같다. 다른 형광등보다 특수한 형광등이라는 얘기라고 답했다. 폭발했는데도 시신과 생존자 상태가 어떻게 깨끗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윤 전 단장은 폭발로 인한 충격파가 격실에 닿으면 충격파가 짧은 시간 안에 소멸되고 그 충격으로 내부 인원이 타박상 골절 열상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천안함 선체의 길이 방향이 찢김이 없었다는 합조단 보고서 내용을 두고도 변호인과 증인은 공방을 벌였다. 합조단 보고서에 실린 천안함 한미 선제의 손상 모습을 두고 윤 전 단장은 좌초를 염두에 둔 그런 긁힘으로 보이지 않는다. 부유물이라든지 여러 긁힘은 될 수 있을지언정 좌초를 염두에 둔 스크래치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